어머니가 그때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장례식이 끝난 날 아들이 제게 던진 말입니다. 30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3억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공장도 팔고 단칸방에서 10년을 버텼죠.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고 그 무리한 노동 끝에 결국 심장이 망가져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들과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상속분을 다 날리셨잖아요. 그때 3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15억이에요. 남편이 남긴 유산 15억. 저는 원래 모두 아이들에게 주려 했습니다.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단칸방에는 가족이 있었는데 15억이 생긴 지금은 가족이 없다는 걸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후회가 없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5세 김영숙입니다. 30년 전 저희 집은 정말 화목했어요. 남편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알뜰살뜰 살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죠. 종수는 7살, 지영이는 5살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살면 안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저녁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남편은 축구를 가르쳐주곤 했죠.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여보, 이번 달도 실적이 좋아. 내년엔 공장 확장도 생각해봐야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38살의 젊은 사장님이었죠. 직원들도 남편을 잘 따랐고 거래처에서도 신뢰가 두터웠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리 이대로도 충분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 예쁜 두 아이, 따뜻한 집.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영미가 찾아왔어요.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다면서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죠. 다른 친구들도 다 했다고, 이미 수익을 본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도 그럴듯했고 사무실도 번듯했어요. 무엇보다 20년치기 친구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몰래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영미가 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익금 준다던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잃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밖에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빨간 종이 붙이고 있어. 7살 종수의 외침에 뛰쳐나갔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우리 집 때문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죠. 김영숙 씨 맞으시죠?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진행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걸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일이야? 공장에 법원에서 나와서 압류 딱지 붙이고 갔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미가 서류와 제 도장을 가지고 집과 공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았고 잠적을 해서 잡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종수와 지영이는 무서워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도 모자라서 집과 공장까지 날려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에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고 욕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남편의 따뜻한 손이 더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한 달 뒤 우리는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이삿날 작은 봉고차 한 대의 짐을 다 실었어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칸방에는 아이들 방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그저 종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단칸방으로 이사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여름엔 찜통같이 덥고, 겨울엔 얼음장처럼 추웠어요. 종수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지영이는 15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의 공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했어요. 오후 6시에 나가서 새벽 5시에 돌아왔죠. 저는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해줬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종수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여행 안 갈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수학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왜? 친구들도 다 다는데. 종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냥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학여행비 8만 원. 남편이 며칠 야간 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종수에게 그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준비해 놓을게.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종수는 아무 말 없이 방구석으로 들어갔어요. 방이라고 해봐야 커튼 하나로 막아놓은 공간이었죠. 그 뒤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종수는 친구들과 즐겁게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영이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빠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우리 집 보고 자꾸 뭐라고 해. 종수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이랑 놀 필요 없어. 지영이는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단칸방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었죠. 생일날에도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자고 해도 항상 거절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작업복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죠. 저는 새벽 파출부 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자.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들 깰까봐 늘 조심스러웠죠. 단칸방이라 조금만 소리 내도 다 들렸으니까요. 남편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장 기계에 긁히고 다쳐서 반창고 투성이었어요. 한겨울에도 뜨거운 기계 앞에서 일하느라 화상도 여러 번 입었죠. 공장에서 먹었어. 여보, 조금만 더 참자. 내가 꼭 다시 일으켜 세울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 지경이 됐는데 남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더 열심히 일했죠. 어느 날 종수가 도시락을 안 싸간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매일 김치와 멸치만 들어있는 도시락이 부끄러웠던 거겠죠.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해도 항상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했대요. 한 번은 지영이 일기장을 우연히 봤는데 엄마한테 학원비 달라고 하기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들을까 봐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이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미안하고 매일 죄스럽고 매일 가슴이 아팠어요.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남의 집 넓은 거실을 닦으면서도 우리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고 언젠가는 다시 공장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10년의 가난이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남편은 다시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24평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요. 각자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무엇보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삿날 지영이가 자기 방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드디어 내 방이 생겼어. 진짜 내 방이야. 다 큰딸이 방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수도 달라졌어요. 밖에서도 당당해졌고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다시 사장님이 되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직원도 5명이나 있었어요. 엄마, 이제 파출부 일 그만하세요. 아버지 공장도 자리 잡았잖아요. 종수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고생 그만해. 우리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그렇게 저는 15년 만에 파출부 일을 그만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굽어있던 게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수가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착한 아이였고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줬죠. 2년 뒤에는 지영이도 결혼했습니다.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식 날 지영이가 우리 손을 꼭 잡고 한 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잘 풀린 줄 알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 줄 알았어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했죠.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엄쉬엄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 있으면 손주들도 태어날 텐데. 남편은 지난 10년의 고생을 만회하려는 듯 일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밤에는 가슴을 쥐어짜며 힘들어했죠.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119를 부르고 종수와 지영이에게 연락했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부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셨는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하기도 힘들어했어요. 여보, 미안해. 애들 더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제가 사기당해서 10년을 고생시킨 건 저인데 왜 남편이 미안해하는 건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미안하죠.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이제는 너무 차갑고 여렸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 고생하고 편히 살아.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3일 뒤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68세.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손주들 얼굴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종수와 지영이를 봤어요. 두 아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겪을 일의 서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공장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20년 가까이 남편이 일하던 곳,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던 그곳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죠. 공장 인수자가 나타났고 8억에 매각했습니다. 예금과 보험금을 모두 정리하니 15억이 되었어요.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이었죠. 남편이 마지막까지 일해서 남긴 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주기로. 제가 사기당해서 어린 시절을 고생시킨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 미안했으니까요. 15억을 종수와 지영이에게 반씩 나눠주면 그나마 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습니다. 종수와 지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려주고 남편이 좋아하던 약과도 꺼냈죠. 두 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어요. 15억을 너희들이 반씩 나눠 가지라고. 이제 엄마는 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려던 그때.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옆에 있던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상의한 것 같았어요. 지영이랑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머니가 그때 사기당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일이 없었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맞아요. 제가 사기당해서 고생했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모든 걸 주려고 했는데. 그때 3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15억이 훨씬 넘어요. 이미 어머니는 그때 상속받을 돈을 다 날리신 거나 마찬가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30년 전 제 실수를 이렇게 계산하다니.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돈을 혼자 쓴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말도 틀리지 않았죠. 제 잘못으로 10년을 단칸방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다 가져가라. 엄마는 집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지영이의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잃은 거 다시 찾으려고 잠도 못 자고 일하시다가 건강 잃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사기만 안 당했으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라니. 그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말,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그 죄책감을 딸이 그대로 입 밖에 낸 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남편을 죽인 거야. 내가 사기만 안 당했으면 남편이 그렇게 무리해서 일할 필요도 없었고 심장이 망가질 일도 없었겠지.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아직 제사상도 차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으세요. 집은 드릴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종수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마치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7년을 키운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큰 돈 가지고 계시다가 또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늙고 무능해서 돈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제가 또 사기당할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거실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럴까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이들이. 종수와 지영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각본이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30년 전 사기당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두 아이가 기다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거였죠. 어머니가 순순히 포기하기를, 15억을 고스란히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제 실수, 10년의 가난, 남편의 죽음.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내가 사기 당해서 너희가 고생했지.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제 입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종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마치 어려운 협상을 성공시킨 사람처럼 승리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했을까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상속폭이 각서인가 봅니다. 엄마,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더 전부터? 지영이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속 포기각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변호사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종수와 지영이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봤죠.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자. 내가 꼭 다시 일으켜 세울게. 10년 동안 단칸방에서 남편이 매일 밤 했던 말이었죠. 그 남편이 목숨 걸고 다시 일으킨 재산을 이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법대로 하자. 짧은 5글자였지만 그 말을 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종수와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까지 이해하신다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무슨 법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 그 말이 참 우습게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아버지 죽음의 원인으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하다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너희가 말한 대로 해보자. 법대로.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눠 갖자고. 종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어머니, 이게 무슨...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왜 변호사까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종수와 지영이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쉽게 넘길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7년을 키운 자식들과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어요. 책장에 빼곡한 법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종수와 지영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어요. 고인의 유산은 아파트 3억, 현금 15억으로 총 18억입니다. 법정 상급군대로 계산하면 배우자인 어머님이 7억 8천만 원, 자녀분들이 각각 5억 1천만 원씩입니다. 종수와 지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5억이면 충분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변호사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 수익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변호사님이 제가 건넨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종수와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종수 씨는 결혼 때 3억, 지영 씨는 2억을 받으셨네요. 이는 상속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종수 씨는 2억 1천만 원, 지영 씨는 3억 1천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건 증여잖아요! 결혼 축하금이었다고요! 종수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빠가 그냥 주신 거예요. 상속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은 명확했어요. 생전 증여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었죠. 종수와 지영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변호사님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속과는 별개로 대여금이 있으시네요. 결혼 후 5년 동안 종수 씨가 4천만 원, 지영 씨가 3천만 원, 법정이자 연 5%로 계산하면
제가 준비한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줬어요. 급해요, 엄마. 다음 달에 갚을게요라는 문자들도 함께였죠. 종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7살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영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미쳤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사기당했을 때 남편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30년 전 내가 사기 당했을 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어. 너희 아버지한테, 너희한테. 그때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여보, 일어나.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이겨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너희는 달랐지.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였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종수와 지영이가 울며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종수와 지영이의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어요. 어릴 때 사진첩, 상장들, 그들이 두고 간 옷가지들. 하나하나 담으며 눈물이 났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문자를 보냈어요. 집 앞에 너희 물건 다 빼놨으니 가져가라.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상자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종수와 지영이가 새벽에 와서 가져간 모양이에요.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더군요. 며칠 후 종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지킨 가족인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기당한 날도, 10년 전 단칸방으로 이사한 날도, 남편이 떠난 날도 비가 왔죠. 그리고 오늘도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단칸방. 그곳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억이 생긴 이곳엔 이제 가족이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가족의 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적어도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것들을 제대로 지켰으니까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숙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